김현정의 뉴스 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찬반 양측의 얘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은 결과,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되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는 방식.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4대 강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논란에까지 적폐냐 정치보복이냐 이걸 놓고 볼썽사나운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날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정치공작 관제 시위 영장 기각입니다. 예, 간밤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하고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구속영장 다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과 공모를 해서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그렇죠. 있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인정이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렇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 사찰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원래 두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에 좀 속도를 내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있겠는데요. 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지난번에도 그러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좀 주춤주춤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신고리 원전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그 공론조사 결과 10시에 발표가 되죠. 잠시 후에. 연구 중단이냐 공사 재개냐 시민참여단 471명이 한 달간 논의해온 결과를 대정부 권고안으로 발표하는데요. 예. 최대 관심은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날지 여부입니다.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공을 넘겨받아서 최종 결정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지 못해도 결정이 나긴 나는군요. 어느 쪽으로든.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까지 여론조사도 이게 팽팽하게 나온 상황이어서요. 참 결과 10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반향이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박근혜 당적 정리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죠. 네, 자진 탈당 권고를 의결하는 방식인데요. 예.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자진 탈당을 권고받은 사람이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그렇죠. 서청원 최경환 의원 탈당도 오늘 논의가 될 텐데요. 핵심 친박 2명.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 두 인사의 제명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좀 다르죠.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였습니다.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반문연대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난질 국정감사가 멈추십시오. 끝나면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이제 물밑이 아니라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운천 최고위원이 잇따라 만났는데
이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게 안철수 대표라 그럽니다. 만남 후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행은 두 당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당이 뿌리도 다르고 사실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데 과연 뭉칠 수 있겠는가?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당내 반발도 있죠. 자, 안철수 대표 측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세요. 현재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송기석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싱크로율이 100%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주로 이제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인터뷰는 당연히 송 의원 생각이지만 동시에 안 대표 의견과도 안 대표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예, 좀 전에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제 물밑에서 이렇게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제 공론화 과정 이걸 시작할 걸로 합니다. 공론화 과정은 언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저희 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예. 국정감사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동안의 물밑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1월 초부터 의총 등을 통해서 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급속도로 공론화가 됐는가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산하기관이죠.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네, 결과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할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보다 지지율 상승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한 20% 가까이 지지율이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민심이 뭐냐, 그리고 추석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정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어느 게 국민들의 진정한 뜻인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을 테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당제, 그러니까 제3당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65% 이상이 예. 이렇게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중요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 과연 호남은 민주당과의 협치 견제를 더 높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 뭐 통합 등 국민의당의 몸집 불리기, 외연 확장을 더 중요시하는가로 봤을 때 예. 호남에서도 예.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나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더 의견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비율이 예. 한 50% 정도 되고. 민주당과 합치라면. 아니, 그게 더 낮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30% 되고요. 정도 되고. 예.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 논의가 더 속도를 내게 됐다. 근데 지지율. 국민의 뜻이 이제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라서. 이게 호남 민심이, 이렇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 조사 놓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거 의도적으로 한 조사다.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끌고 가고 싶어서 통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조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던데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 논의, 연정 논의 이게 있었고, 다음에 추석 민심이 뭐냐. 예. 그래서 그 확인 차원에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있어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조사인데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진짜 국민의 뜻이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던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형태는 당대당 통합입니까? 아니면 뭐 선거 연대 형식입니까? 아니면 각자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으로 만나는 겁니까? 어떤 걸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제 물밑 논의 사전 조율 정도, 의사 타진 정도였고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상당 부분이 공통되니까 적어도 정책연대 그리고 나아가 좀 더 가능한다면 선거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 예상입니다. 선거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요. 통합의 전 단계로 일단 이번 지방선거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 네. 오케이십니까?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과도 충분히 아주 그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 지지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오케이. 아까 전에 송 의원 생각이 안철수 대표 생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도 오케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하, 통합 안 되면 그때까지 안 되면 연합공천이라도 하자. 자, 이 정도가 되려면 연합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당 뭐 통합이든 뭐 어떤 통합이든 함께 가려면 당내 네. 호응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예, 저희가 그 여론조사 이후에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도 해서 물어보고 하면 예. 오늘 언론에도 났는데요. 사실 국민의당 의원 그 4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바른정당하고 그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또 가능하다면 통합까지 대해서 예.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조사 결과 바로 보고 왔거든요. 조선일보 조사던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40명 의원 하나하나한테. 그랬더니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5명이 반대, 5명이 유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그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 요 정도를 생각하셨어요?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사실은 이 결과도 사실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찬성이 높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 이현주 의원 이런 사람 통해서 국민통합포럼 예. 좀 가까운 의원들끼리 그렇게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하고의 이런 접촉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 당의 정체성이 나올 수 있는 중도 개혁과 예. 그 개혁 보수와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30명이나 찬성하니까 오히려 지금 지도부도 놀라고 계신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의원이 20명인데 어느 정도나 호응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말 그대로 그 통합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한 예. 6, 7분. 예. 예, 그 정도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나머지 한 서너 분 정도가 예.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도 10명.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지자, 국민들 생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른정당에 뿌리는 새누리당이고 국민의당에 뿌리는 민주당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념적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승민 대표는 늘상 우리는 합리적 보수당이다. 보수당이란 얘기를 하고 다니고 국민의당은 네. 보수당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표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고 이런 것들이 극복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화해와 포용 또 교류 협력 정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핵 안보 협정 이게 가장 현실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그 북한에 대한 것과 예전 DJ로부터 내려오던 그 햇볕 정책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이죠. 네. 예, 그 DJ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유승민 의원은 아주 반대 입장 아니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대표가 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미 지금 핵 개발 미사일 완성 단계인데도 아직도 화해 포용 교류 협력을 주장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은 이 순간에는 햇볕 정책의 그런 측면보다는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 그러니까 사실 햇볕 정책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쪽만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지기는 또 온건 쪽만, 화해 쪽만, 대화 쪽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강력한 안보, 한미동맹 이게 지금 그것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맞는 거다라는 말씀. 아주 틀리지 않다. 정반대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요. 최근 인터뷰에서 송 의원님 네.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위주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포용이 가능하다,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 어허. 그렇다고 호남 없이도 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호남의 진정 민심은 뭐냐면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즉 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합리적인 진보라든가 계획적 보수도 더 이렇게 끌어안아서 수권까지 가능한 그런 정당. 알겠습니다. 그럼 호남 위주라는 거는 요거는 뭐 버리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그럼 햇볕 정책 포기하라는 부분은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남도 버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남 지역주의 포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은. 당연하죠. 저희가 호남 지역주의에 머무른 건 아니니까요. 그건 일단 현재 지역주의 아니다. 구조상 그렇지만. 햇볕 정책 포기는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정책도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결국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강론 양면 중에 현재는 강이지만 일정 단계에서는 결국 평화통일이 궁극적 목표니까 대화와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평화 정착, 통일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유승민 대표도 그 단계가 오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 우리랑 바른정당은 같이 갈 수 있는 당이 아니다. 아마 아까 반대한다는 5분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 계시죠. 이른바 이제 DJ의 어떤 나는 적통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크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럼 결국은 분열되는 건 아니냐. 통합 과정에서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런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의견의 다양성이나 얼마든지 있을 테고 지금 아마 물밑 교섭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의중 탐색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타난 것 가지고 지금 시기 방식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일 없을 거다. 설득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대표와 지금 최측근입니다. 송기석 의원 대표 비서실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통합 시점 언제가 적기라고 보세요? 글쎄요. 통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아마 국감 끝나고 11월 초에 되면 양당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제 통합까지 간다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야 통합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2월까지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지금 10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2월까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되려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통합이 그때까지?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그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바로 12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통합까지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그 통합 마무리는 사실은 각도 일정 시도당 지역 개편대 또 통합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월 2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통합 선언. 선언. 된다면 통합 선언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계시는군요. 바른정당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아마 바른정당도 그 방향으로 이제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 들으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오늘 행간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아주 인터넷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뭡니까? 이 부산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이 여성이
에이즈 감염자였습니다. 더구나 2007년과 2010년에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어서 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산 에이즈 여성 성매매 파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 파장이냐면은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의 사이트가 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뭐 정보를 찾고 이랬다 네. 그러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저는 이 정도였나?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 좀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여성은 20대인데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2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대요? 주로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서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요. 뭐 남성을 만나서 성매매를 할 때는 피임기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채팅 앱이군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2010년도에도 성매매 혐의로 구속이 돼서 복역까지 했는데요. 이 출소 후에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한 5회에서 8회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거짓말한 거군요. 예. 경찰은 이 여성과 동거남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서 성매수 남성을 추적하고 있는데 예. 아직 한 10명 정도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여성이 또 일명 티켓다방에서 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파문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의 성매매 파문.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이른바 여수 율락녀 사건이 떠오른다입니다. 이게 1990년대 사건이죠. 98년도였는데요.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여수에서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 사용 안 하는데 당시에는 여수 율락녀 사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이 당시 여성은 보건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2000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많게는 수십 명의 남성들과 접촉을 해왔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보건소를 그렇죠. 찾아서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았는데 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단 한 명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정말 겁니다. 다행이었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보건당국의 관리가 그동안에도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보면은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한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예. 지금 이번에 구속된 여성이 지적장애 2급이거든요. 근데 성매매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답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검사 같은 거 뭐 안 하고? 네, 그 여성을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 여성은 이미 이제 에이즈 여성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10대 성매매 구속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입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구속된 여성이 이미 10대 때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10대가 에이즈 걸린 줄 모르고 그렇죠. 계속 모르고 하는 채팅 앱으로 경우도 성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또 알고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10대였고 이 여성도 시작이 10대였고. 예.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예. 근데 성매매는 미성자 성매매는 현행법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국감 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청소년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굳이 외국의 사례를 좀 찾기도 그렇지만 미국은 아동 성범죄 처벌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하고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면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현재 국회에 미성년 강간죄 법정형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안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부산 에이즈 사건, 에이즈 성매매 사건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채팅앱 관리자는 알고 있다입니다. 채팅앱 얘기. 제가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맞아요. 이 채팅앱에서 익명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이고 회원 가입할 때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는데요. 다 가짜로 넣어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채팅앱 관리자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열어줬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산업적인 논리 때문에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번 문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곳, 꼭 필요한 곳에서는 돼야죠. 예. 예.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김성환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지지율이 안 좋은 두 당이 합친다고 정말 지지율 오를까요? 사람이 그대로인데요. 박성주님, 이런 또 따가운 비판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5428님의 응원 문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1부 여기서 줄입니다. 2부에서는요. 5.18 당시에 시신을 안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교도소 얘기 해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는 아주 귀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5.18 실종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교도소. 조만간에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광주교도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수소문 끝에 당시 광주교도소로 끌려가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의 생생한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금요일의 코너 훅뉴스도 있는 날입니다. 지금 SNS상에서는 아이돌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 개인정보 안에는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아이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매매 현장 김정훈 기자가 훅 파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뉴스죠. 오케스트라 공연 도중에 심정지로 쓰러진 피아니스트. 이 피아니스트를 관객이 살려냈습니다. 그 관객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행방불명된 광주 시민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는 8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종자 수는 정확한 집계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는 게 사실 정설이죠. 그런데요,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 당시에 실종자들 안매장 장소로 지목이 됐습니다. 제보자가 나타났고 현장 조사를 거의 마쳤는데 여기가 실제 안매장 장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죠. 곧 발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수소문 끝에 당시 그 광주교도소로 끌려가서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자, 직접 연결해보죠.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박상옥 씨입니다. 박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성호입니다. 1980년 5.18 그 당시에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예, 19 고3이었습니다. 19 고3. 근데 19 고3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체포가 되신 겁니까? 광주에 고립돼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예. 타 지역에게 알리기 위해서 빠져나가다가 거기서 경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니죠. 어린 나이는 아니죠. 저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도 동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끌려간 곳이 광주교도소였던 겁니까? 아니죠. 광주역에서 1차로 거기 광주역 광장에서 포박을 당해가지고요. 예. 전남대학교로 이송됐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구타를 당하고 다시 저희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하게 됐어요. 예.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이 좀 처참하고 너무하리만치 가혹한 것을 좀 당해서. 아니,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하는데 그 이송 과정에서 처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시기였길래요? 군용 탑차가 있거든요. 군용 탑차에 5, 6, 7명까지도 뒤로 포승을 옥각권으로 묶어서 일렬로 쭉 일자로 묶여서 그 탑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줄줄이 끈으로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서. 네네네네. 올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탑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큼을 밀어놓고 뒤에서 탑차를 문을 잠그고 군인들이 올라와서 지붕으로 올라와서 뚜껑을 열고 거기다 체류탄을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고 그리고 호루로 씌운 겁니다. 호루가 뭡니까? 비닐 천막 같은 거 아니십니까? 파란. 최루탄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가스가 새나가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버려요.
예. 천막을 씌웠던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하고 떠납니까, 차가? 네네. 숨쉴 공간도 없고, 어떻게 몸을 비집을 틈도 없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는 밑에 깔린 사람도 있지만 깔린 사람은 어차피 발에 밟히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쓰러집니다. 줄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 같이. 네네네. 그렇죠. 트럭 안에서 여기서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죽겠다 하는 생각은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이런 상황. 그거 정도 같으면은 괜찮하죠. 살이 찢어진 정도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교도소로 가는 길이 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는 교도소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셨겠죠. 예, 모르고요. 자,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이 내려보니까 교도소. 네네. 광주교도소. 네. 밤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예. 탑차 그 뒷문을 열자마자 전부 다 너나날 것이 앞 사람이 쓰러지면 굴비 없듯이 그 엮인 사람들 다 주르르 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뒤로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그 이송 과정에서 혹시 사망하거나 이런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지독한 상황이었다면. 저희 안에 내부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밑에 깔리면서 옆에 사람이 서로 일어나게 하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정도 공간이 안 되니까 여유가 없는 공간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질식사 하신 분도 있고요. 선생님이 탄 그 타차에서도 질식사 하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어두컴컴한 밤에 그걸 어슴풀이 이렇게 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막 처음에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너무 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숨부터 쉬어갔길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어르신들이 교도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담벼락이 높고 막루가 있고 그러고 거가 교도소 앞마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제 탄 차이가 한 두세 분.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저희들이. 몇 명이나 총 이송이 된 것 같은지 대충 기억나세요? 대충 제가 기억나기로는 전대 강의실에서 저희가 접해있던 숫자가 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저희들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임무만 해야 했을 뿐이니까요. 주어진 임무라 함은 자신이 탄 탑차에서 죽은 사람들을 수습해라. 그 시신을 수습해라. 예. 어떤 식으로 수습하라고 하던가요, 명령을? 집으로 짠 쌀 가만히라 가죠. 지프로 짠 가만히, 그렇죠. 예. 그걸 일직선으로 되는 게 있어요. 한 2m 정도? 그러면 그것을 던져주면서 거기다가 말하라 하더라고요. 돌돌 말아라. 예, 말아서 묶어라 하더라고요. 묶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명 정도씩 한 조를 짜갖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놔두면은 본인들이 트럭 적재함에다 실었거든요. 군용 트럭에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광주교도소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네네. 예. 대략 그럼 그 트럭에 실린 시신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 걸로 대략 기억하세요? 대략 제가 옆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얼른 봤는데 그게 저도 그렇게 거시할 수 있다 하는 어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옆에 쳐다볼 수는 잘 없었고요. 이제 바로 옆쪽에서도 다른 차에 내려온 그분들도 어르신들도 같이 옆에서 다 같은 그런 시신 수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차량에서는 세 분 사망자를 3분을 제가 그렇게 해서 묶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사망자를 트럭에 태워라까지 하고 그 트럭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십니까? 그렇죠. 그건 못 봤습니다. 수습하고 나서 다시 머리를 원상폭격을 앞마당에서 원상폭격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신 거예요? 교도소로 수감이 된 게 아니라 교도소 창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창고로? 예, 큰 창고를 비워놨더라고요. 예.
그 참고에서 여기저기서 모인 재표이신 분들이 전부 다 그 한 군데 다 거기다가 수용을 했어요. 이거 뭐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유태인 수용소보다는 더 처참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왜 더 처참했습니까? 왜? 기름 도람통이라고 있죠. 기름 담는 드럼통, 예. 네, 드럼통이요. 그것을 어떻게 잘랐는고 반으로 잘랐습니다. 예. 반으로 잘라다 보니까 그가 삐쭉삐쭉하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희들 같은 안에다가 놔두고 거기에다가 벌리를 다 봤던 겁니다. 대소변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걸치고 앉으면은 뒤에 엉덩이 쪽도 찢어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상당해갖고 있었는데, 예. 교도관들이 와서 소독약으로만 대충 그것 정도만 해줄 뿐이지, 예. 어떻게, 더 이상은 어떻게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 계셨어요, 거기에? 교도소에서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안 재우니까요. 잠도 제대로 안 재워요? 예. 저녁에면 저희를 그냥 옷가발로 그냥 받고 그냥 그대로 베고 머리고 얼굴을 할 것 없이 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냥 막 폭행을 하면서 뛰어다닌다고요, 밤에? 잠 안 재우고? 네. 와.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딱 완전 붙어서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던 거예요? 수십 명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꽤 15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잘 공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위로 워커발로 짓이기고 돌아다니고 잠 안 재우고 네. 대소변도 그 안에서 드럼통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뭐 네네 나갈 수는 없고요. 나갈 수 없고 씻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예예. 씻는 것은 한 번도 씻지를 못했죠. 자 그래요. 뭐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수습하셨던 시신들 이번에 광주교도소에 시신들을 안매장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곧 발굴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뉴스를 들으시고 그때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이 뒷동서가 쭈빼다니 전기가 짜라다니 오더라고요. 이게 그거일 수 있다. 그거일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러네요. 발굴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5.18을 겪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되길 기대하세요?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예. 책임자 처벌도 마땅히 돼야 되고요. 예. 그에 따른 수많은 희생되신 분들 예. 조금이나마 그렇게 해서 넋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그 정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좀 밝혀지기를 바라고 예. 좀 더 향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오늘 힘든 기억을 다시 더듬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굴 작업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광주교도소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분이십니다. 박상옥 씨, 광주시민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죠. 예. 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지적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2015년에 9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9월 말까지만 10만 3천 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외에서 발견되는 불법 유통 게시물이 2015년 기준으로 2만 3천 건쯤 됐어요. 올해는 9월 말까지만 봐도 3배가 늘어난 8만 7,500건입니다.
불법 유통 게시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법으로 개인 정보가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상당수는 상업적 목적의 웨브사이트 가입자 정보가 대규모로 넘겨지는 것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개인 정보들의 유형을 취재해 보니 또 다른 흐름이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쓰는 그 회원 정보 말고 네. 다른 것들이. 맞습니다.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그것입니다. 아이돌 가수, 아이돌 배우 이런 사람들의 개인정보? 그러면은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아이돌의 가족 또 이성 친구의 인적 사항이나 언제 누구를 만나서 뭘 했다 이런 정보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각종 사진 영상들을 망라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돈으로 대규모로 매매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을 주고 팔고 사고 있다고요? 네. 야, 이거는 참 좀 믿기가 어려운데 아이돌 개인정보의 불법 매매. 오늘 홍뉴스 주제가 그건가요? 맞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그러면 한 아이돌 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는 트위터에 영어로 사생이라고 치면 외국인 팬들이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해시태그 해가지고 SAENG 해가지고 사생하면은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인스타 계정을 해킹하고. 그러니까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다가 SNS에 사생 이렇게 영어로 치면 외국 팬들이 아이돌 전화번호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다. 네네. 찾을 수가 있다. 네. 여기서 등장하는 사생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나 트위터에 사생 SASAENG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 정보들이 뜰 텐데요. 그 사생이란 말은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집착하는 팬들, 그 팬들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사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NS에는 아이돌 정보를 사고 판다는 글들, 이 글들을 사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심해졌다? 이전에도 아이돌 멤버의 정보가 인터넷에 오르내리긴 했죠. 근데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서로 공유를 하거나 몇몇이 교환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아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고팔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그렇습니다. 말부터. 지금은 9월 한 달 동안요. 그 사생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정보 매매 글들을 세어보니까 트위터에서만 380건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트위터에 올려지는 거래 요청 글이 380건이나? 트위터만 그렇게 세어봤는데요. 근데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까지 다른 SNS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는 셈이죠. 그렇게 SNS에 오른 글이 마음에 든다면 개인 쪽지를 보내든가 아니면 비밀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점인데 앞서의 아이돌 팬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핸드폰이랑 카톡 아이디랑 인스타그램 있는 애들은 계정 비밀번호 이런 거 해가지고 해킹하고 심한 경우는 주변 사람들 번호나 카톡 아이디까지도 거래되고 있다고 봤어요. 주위의 지인 같은 경우는 비행기 자리까지는 아니고 비행기 편 같은 거는 알아보더라고요. 언제 나가는지 정도는 알아서 그러니까 그때쯤 휴가 내가지고 회사 휴가 같은 거 미리 쓰려고 알아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언제 어떤 비행기를 그 아이돌이 타는지까지 알아본다? 네. 그 정보를 사고 판다? 맞습니다. 같이 가려고? 그렇죠. 근데 그 약과고요. 아이돌 멤버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거래 전에 일부만 가려진 채 올라오기도 하고요. 지난 7월에는 아이돌 그룹 숙소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판다는 글이 오르면서 20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사겠다고? 그렇죠. 지난달에는 인기 그룹 멤버가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그 역시 일부가 가려진 사진이 판매 전에 맛보기처럼 올려지기도 했고요. 비공개 활동에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첩보와 같은 내용의 그 글을 썰이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판매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겠다라고 하는 글들을 대량 발견하셨다는 얘기인데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이돌 정보를 판다는 트위터 글 안내에 따라서 익명의 비밀 대화방에서 접선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1분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유명 아이돌 멤버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니까 개당 0.7이다. 비밀방에서요. 0.7이 뭐예요? 7,000원이란 말인데. 7,000원이다. 그러면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보 한 건에 아이돌 가수 A의 번호 한 건에
7,000원. 그리고 유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후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식별번호를 판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보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쉽게 살 수 있게 문화상품권으로. 맞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문화상품권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걸 또 거래 자금으로 쓰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아니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져서 정보가 유출된다면은 그 아이돌 당사자들은 피해가 이게 상당하겠는데요. 사생활이 그냥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뭐 휴대전화를 한 달에도 몇 번씩 바꾸는가 하면 정해진 동선을 그때그때 바꿔야 하는 이런 일도 생기죠. 그래서 한 연예 기획사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는데 저 스케줄 아닌데도 아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매일매일 쫓아다녀가지고 찍는 그런 거? 좋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이득을 챙기는 건 거잖아요. 대체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돼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이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 정보 구매 경험이 있다는 25살 임모 씨는 개별 정보가 하나둘씩 모아지거나 아니면 해킹까지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획사 관계자분들의 지인이거나 아니면 관계자가 팬이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직접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기획사 관계자 메일을 해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고요. 예전에는 뭐 아는 사람들끼리만 조금 공유를 했다시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슬금슬금 유출된 것이 모이고 뭐 이런 식. 네, 기획사 또 관계자 아니면 또 지인들로 심지어는 아이돌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이 수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캐내기도 한다고 하네요. 동선이 미리 알려지면 스타들이 도착하기 전에 숙소에 카메라 또 마이크를 설치하기도 한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야, 뭐 도청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둘 정보가 사들여지고 이후에는 묶음으로 판매가 된다. 네. 근데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을 판매하는 판매책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좀 특이합니다. 외국인이요? 네. 한류와 팬에서 변질돼서 이제는 아이돌 정보의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한국의 아이돌 정보를 판다는 트위터 글 상당수가 중국어나 일본어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단속은 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외국 서버를 이용해서 또 외국에서 정보를 사들이고 판매한다면 이건 누군지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현상이 확산된 데에는 아이돌을 관리하는 기획사 측의 단속 의지가 크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일 듯한데요. 관계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마음을 하는 거니까 그걸 또 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생활 뭔가 그러니까 뭐 집을 무단 침입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뭔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획사 쪽에는 저도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막 악플을 남겨 이런 위해를 가해서 뭐 명예훼손 이런 법적인 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뭐 집을 무단 침입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딱 잘라서 뭐라고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아이들의 정보를 사들이고 또 이를 되파는 이들 다수가 팬들일 텐데 이들을 잡아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그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설명이거든요. 어쨌든 팬은 팬이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게 쉽지 않다. 네네. 그 부분을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잡으려면 그들로부터 정보를 산 사람들부터 범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자를 처벌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매수자가 팬들이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대처했다가 역풍 생기면은 다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고 아이돌들이 팔리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7년 계약하잖아요. 한 4년은 돈을 쏟아붓고 나머지 3년 안에 모든 걸 다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6년을 투자했다 1년 만에 뽑는 애들도 있고 이러면은 회사에서는 리스크를 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획사 입장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적극 신고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 바꾸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고통을 참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이돌 자체가 상품이 된 까닭에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수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이런 현상의 씨를 뿌린 게 바로 기획사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떤 콘서트장에 혹은 어떤 공개방송장에 누가 뜰 것이니 거의로 모여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기획사들이 막 조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팬덤들을 농장처럼 관리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몇 가지 파편화된 정보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다한 팬덤들이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는 첫 번째 길들이는 방법들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가르쳐주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열혈 팬들의 모습을 기획사가 이제 키워냈고 조장을 했고 네. 거기서부터 정보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변질됐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물론 아이돌 스타의 사생활을 함부로 캐고 그 정보를 거래까지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건 당연합니다만 기획사의 반성도 따라야 될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역시 아이돌 스타들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아이돌이 지금 대부분 10대잖아요. 10대. 그렇죠. 그렇죠. 네. 따라서 더욱 각별하게 사생활 인권이 보장받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성 팬들은 물론이고 기획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스타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예. 오늘 좀 몰랐던 부분이에요. 아이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네. 아이돌들의 정보가 이렇게 불법으로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 처음 알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그 시장이 우리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훅뉴스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그 당시 고3 학생 박상옥 씨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문승영님, 6737님 외에 많은 분들이 독일 나치의 만행 또 일제강점기 시절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3839님도 킬링피드 현장을 증언했던 그 증언자와 비슷하네요. 지상현님, 광주 정말로 아프네요. 1123님, 출근길에 눈물이 나서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문자들을 줄줄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들으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고 있다. 5.18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들으면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아프죠. 예. 용기 내주신 박상욱님 감사드리고요. 9017님 외에 많은 분들이 CBS 뉴스 부활 30주년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 인사도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권효조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CBS가 뉴스를 못하다. 사실 그때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입을 재갈이 물려졌던. 예, 80년 뉴스가 폐지되고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이제 다시 10월 19일 부활돼서 26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있죠. 10월 26일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광고 좀 할까요? 예. 다음 주입니다. 목요일 10월 26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큰 콘서트가 열려요. 아주 괜찮은 가수분들 다 나오시고 그래요. 김현정 앵커도 CBS 언론인에서는 발표를 하죠, 그 자리에서. 제가 거기서 선서 비슷한 것도 하게 됐는데 권영철 기자도 오시죠, 10월 26일 날. 예, 가야죠. 청취자 여러분 많이 오셔서 김현정 앵커와 기념 촬영도 하시죠. 예, 10월 26일 뜻깊은 날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뉴스 부활 축하해 주신 청취자들께도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광야에서를 합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예. 국감 스타도 등장하지만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도 나옵니다.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지금은 야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박범계 의원이 왜 야수가 되자고 했을까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감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국 국감 얘기입니다. 박범계 의원 야수가 되자. 미녀와 야수의 그 야수입니까? 그렇죠. 우리 야수 들짐승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여당인데 야당 의원처럼 좀 하자 뭐 그런 취지일 겁니다. 박범계 의원이 누구한테 야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료 의원들, 그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고 자기 위원들이 한 14명인가 있잖아요. 예. 그 위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게 좋은지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지금은 아직 야수가 돼야 하는 때다. 내가 망가지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망가지면 된다? 예.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의정 활동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원칙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에게 왜 어떤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에 기초한 정부이고 국정농단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적폐를 청산해야 하니까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수가 되는 마음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있는 대로 공개하자는 그런 취지였다. 예. 이재정 의원은 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나요? 이재정 의원이 지금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 근본적인 관행에 관한 문제였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회의 관행? 예. 어떤 관행이요? 야당에서 여당이 됐지만 이번 국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정농단 문제를 파헤치는 적폐청산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들이 지금 국회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물론이죠. 예. 근데 그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하는 건 일종의 금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관행처럼 서로 동료 의원, 그러니까 당이 달라요. 네. 예. 동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비판하는 건 어떤 금기, 서로의 약속 같은 거? 그렇죠. 가령 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무슨 뭐 그 취업 청탁 문제가 있었죠. 예. 이런 문제도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하게 되면은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공격하면은 자신도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없고. 한 번 금기를 누가 깨기 시작하면 그렇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투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나중에 후보가 되면. 장관 혹시 지명이 되면은 청문회에서 통과가 어렵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 후보 가면 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됐던 건가요? 서로 간에 봐주기 하는 거죠. 묵계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인적 청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동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해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겠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박범계 의원이 씩 웃으면서 야수가 되면 된다. 원칙대로 하자. 관행도 깨야 되면 깨자 이런 얘기군요. 그런 의미.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정치 공방이 벌어지면 사실은 이제 난투극, 아수라장. 아까 저도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막말도 오가고. 근데 이제 그 막말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싸울 게 있으면 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항상 궁금해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먼저 이게 국회 법사위 장면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어디다 삭제질이야? 새야기야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집권당 됐다가 완장찬 역할 그만하세요. 그렇게 편파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깝다 대장. 이게 참 듣다 보면 사실 좀 아까 김현정 그 말보다 좀 꼭 저래야 되나.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게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서로 삿대질하면서 일어나서 싸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런 건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사실 보기가 안 좋죠. 안 좋죠. 좀 점잖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막 이런 거는 보기가 좀 좋지만은 그렇지만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 예, 본질. 국민들이나 특히나 언론들이 이런 일이 빚어지면은 양비양시로 그냥 보도합니다. 현상만 다루고 말거든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저렇게 파헤치기 들어가면서 지금 저 문제도 왜 빚어졌냐면은 법률구조공단 이현 이사장에 대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잘 안 됐냐를 물으려고 하니까.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박범계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 막 섞여서. 이게 서로 뭐 사태질 고성 오고 갔는데 빚어진 게 그 일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세월호 문제를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권성동 위원장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냐. 결국은 그 국정감사에서 백희련 의원이 질문을 해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뭐 막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을 놔두고 우리가
삿대질하고 고성질을 문제만 볼 거냐. 달을 가리키는데 네.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볼 거냐. 그러니까 삿대질하고 고성 지르고 분명히 보기 안 좋습니다. 국회에서. 다만 네. 그렇게 안 되고 또 아주 그 논쟁에 대해서 뜨겁게 점잖게 이렇게 예의 있게 토론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본질에 더 주목해라. 그러니까 이게 박범계 의원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막말로 얼룩진 법사위 제 책임이 크다. 전들 우아하고 품위를 뽐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냐. 그러기에는 이번 국감이 너무 엄중하다. 촛불 민심이 적폐청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그렇죠. 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좀 품위를 지키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수준 높은 토론. 예. 수준 높은 논쟁.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데 이제 본질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는가를 먼저 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서를 잘 정해 주셨어요. 우선순위를. 네, 예, 그래요. 협치 항상 이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협치 얘기하는데 참 협치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 싶기도 해요. 협치를 얘기하면은 사실은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네.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본질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걸로 가면 아까 이재정 의원의 고민 얘기하자면은 그 얘기가 국회의원들 분명히 저 사람이 그 당시에 나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도 하고 그만두라고 촉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본인은 언론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고 또 동료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 또 이런 걸 당할 수도 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야, 요 관행 이야기는 저는 좀 충격적이네요. 서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 비판을 하더라도 이 관행은 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정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하고 내줄 때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물론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놔두고 현상만 다루면서 시스템 청산만 얘기하면은 그게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국감까지는 야수가 되자 박범계 의원이 그랬다 그랬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요? 사실 여당의 모든 국정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당 의원 설득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내줄 거는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조건 요 가치는 일체 안 된다. 정치는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뭐 적폐청산이 화두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여당이 낮추고 결국은 야당에게 줄 건 주고 알겠습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감싸주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럼요. 국민의 대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여기까지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 웅장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던 예술의 전당. 연주를 마친 피아니스트가 일어나서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쿵 하고 피아니스트가 쓰러집니다. 심정지가 온 겁니다. 고목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은 피아니스트를 보고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바로 그때 관객석에 있던 한 남성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고요. 심폐소생술로 이 피아니스트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이 대단한 관객. 어제 하루 종일 화제 인물이었죠. 오늘 뉴스쇼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용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애청자입니다. 뉴스쇼 애청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뉴스쇼 애청자입니다, 보통.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내과 전문의 출신이세요. 예, 제가 2012년도까지는 삼성의료원 소화기내과에서 일했었고요. 지금은 노바티스라는 회사의 의학부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쓰러졌던 피아니스트 추계예대 김용배 교수님이신데 그분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예,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도 혹시 두 분 해보셨어요? 예, 전화 통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완전 회복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통화할 정도는 아직 안 돼서. 네네. 다만 이제 그 뭐 지인들, 가족들 통해서 감사 인사만 받으신 그런 상태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사로 읽고도 너무나 아찔하던데
한번 그날로 좀 돌아가 보지요. 이게 공연이 정확히 무슨 공연이었어요? 이게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였고요. 예. 일부의 연주를 멋지게 마치시고 커튼콜을 이제 받으셔서 앵콜 요청을 받으셔서 걸어 나오시는데 약간 나오시면서 조금 숨이 차신 것 같기도 하고 안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연은 잘 마치고 앙코르 공연을 하고 나오시는 데부터 조금 안색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제가 1층 중간 정도에 앉아 있으니까는 얼굴 색깔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은 좀 숨이 차신 것 같고 뭔가 조금 이상하시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때요. 하하. 그 앙코르 연주까지는 쇼팽의 녹턴까지는 잘 연주를 하셨어요? 네, 연주 마치시면서 그다음에 인사를 하시려고 일어나시다가 이제 피아노 옆으로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눈치를 채신 겁니까? 긴장에 의해서 기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뛰어 올라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보시니까 상태가 어떻든가요, 김 교수님? 일단 옆으로 쓰러져 계셨고 제가 괜찮으세요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의식이 없으셨고요. 예. 그리고 호흡이나 맥박 모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주변에 소리를 치고 저는 바로 그 흉부 압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119에다가 신고는 돼 있었고. 예, 주변에 계신 분이 바로 신고를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119가 올 때까지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이면 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심장이 멎게 되면은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내에 뇌손상이 오게 되고 뇌손상이 한번 오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뇌로 가는 피를 공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슴 흉부 압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지가 시작되고 나서 3분 내지 4분 네. 그때가 그 골든 타임이군요. 네. 바로 돌아왔습니까, 김 교수님? 심장? 제 기억으로는 5분 정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근데 다행히 그 예술의 전당 관계자분들께서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제 가지고 오셨고요. 그 구비가 돼 있었군요, 다행히. 네네. 관객분 중에 외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하고 또 성함을 알 수 없는 간호사분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1, 2분 간격으로 세 사람이 교대를 해서 한 사람은 흉부 압박을 하고 나머지는 기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2번 심장 충격이 갔고요. 아마도 두 번째에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심장에 맥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을 가했을 때 심장이 돌아오는, 호흡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119는 언제 왔습니까? 그 상황을 저도 정확히 시간적으로는 워낙 그 상황에 긴장돼가지고요. 하여튼 119분 그 대원분들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이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요즘 인심이란 것이 내가 그 기술이 있더라도, 의료 기술이 있더라도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은 119도 불렀고 이러면은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일처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응급 상황들이 생겼을 때 기내에서도 여러 그런 응급콜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앉아 있어봐야 마음만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빨리 도와야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직감적으로 빨리 뛰어 올라갔어요. 직감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보니까 김용배 교수님이 아주 복 받으신 분이시네요. 그래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CPR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골든 타임을 놓치느냐 마느냐 환자에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일반인들도 배워볼 수 있나요? 이 심장 마사지? 보통 왼손을 아래쪽으로 해서 그 환자의 가슴에 그 가운데 흉골이라고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말고 갈비뼈가 보이는 가운데 뼈. 흉골. 거기에 중앙 부분에 왼손에 깍지를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포개서 겹친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따라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팔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해서 교과서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의 흉골이 다 밑으로 무너질 정도로 1분에 약 100회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요. 엄청나네요. 1분에 100회에서 120회를 네. 흉골이 무너질 정도로 세게 눌러라. 네네. 그 말씀만 들어서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힘이 좀 모자르더라도 혹시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것보단. 그럼요. 거기에 따라서 그 생존율이 3배 정도까지 높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내 일처럼 나서서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신 거 제가 대신 감사드리고요. 전무님.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김영배 교수님도 쾌차하시기를 다시 좋은 연주 보여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 노바티스 김진용 전무였습니다. 잠시 후 10시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 이거 첫 시도죠.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좋은 가을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생각보다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지자 국민들 생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른정당에 뿌리는 새누리당이고 국민의당에 뿌리는 민주당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념적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승민 대표는 늘상 우리는 합리적 보수당이다. 보수당이란 얘기를 하고 다니고 국민의당은 네. 보수당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표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고 이런 것들이 극복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화해와 포용 또 교류 협력 정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핵 안보 협정 이게 가장 현실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그 북한에 대한 것과 예전 네. DJ로부터 내려오던 그 햇볕 정책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이죠. 네. 예, 그 DJ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유승민 의원은 아주 반대 입장 아니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대표가 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 지점은 바로 네. 이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미 지금 핵 개발 미사일 완성 단계인데도 아직도 화해 포용 교류 협력을 주장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은 이 순간에는 햇볕 정책의 그런 측면보다는 예, 튼튼한 안보 강력한 한미 동맹 그러니까 사실 햇볕 정책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쪽만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지기는 또 온건 쪽만, 화해 쪽만, 대화 쪽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강력한 안보, 한미동맹 이게 지금 그것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맞는 거다라는 말씀. 아주 네. 틀리지 않다. 정반대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네, 유승민 의원이요. 최근 인터뷰에서 송 의원님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위주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포용이 가능하다,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호남 없이도 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호남의 진정 민심은 뭐냐면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즉 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진보라든가 계획적 보수도 더 이렇게 끌어안아서 수권까지 가능한 그런 정당. 알겠습니다. 그럼 호남 위주라는 거는 요거는 버리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그럼 햇볕 정책 포기하라는 부분은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남도 버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남 지역주의 포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은. 당연하죠. 저희가 호남 지역주의에 머무른 건 아니니까. 그건 일단 현재 지역주의 아니다. 구조상 그렇지만. 햇볕 정책 포기는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정책도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결국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강원 양면 중에 현재는 강이지만 일정 단계에서는 결국 평화통일이 궁극적 목표니까 대화와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평화 정착 통일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유승민 대표도 그 단계가 오면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 우리랑 바른정당은 같이 갈 수 있는 당이 아니다. 아마 아까 반대한다는 5분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 계시죠. 이른바 이제 DJ의 어떤 나는 적통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크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럼 결국은 분열되는 건 아니냐. 통합 과정에서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런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좀 다르죠.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였습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반문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난질 국정감사가 멈추십시오. 끝나면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이제 물밑이 아니라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정운천 최고위원이 잇따라 만났는데 이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게 안철수 대표라 그럽니다. 만남 후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행은 두 당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당이 뿌리도 다르고 사실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데 과연 뭉칠 수 있겠는가?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당내 반발도 있죠. 자, 안철수 대표 측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세요. 현재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송기석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싱크로율이 100%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주로 이제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인터뷰는 당연히 송 의원 생각이지만 동시에 안 대표 의견과도 안 대표 생각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예, 좀 전에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제 물밑에서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제 공론화 과정 이걸 시작할 걸로 합니다. 공론화 과정은 언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저희 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예. 국정감사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물밑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11월 초부터 의총 등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전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급속도로 공론화가 됐는가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당 산하기관이죠.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할 경우 다른 당과의 합당보다 지지율 상승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한 20% 가까이 지지율이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민심이 뭐냐, 그리고 추석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정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어느 게 국민들의 진정한 뜻인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을 테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당제, 그러니까 제3당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65% 이상이 이렇게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걸 중요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과연 호남은 민주당과의 협치 견제를 더 높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등 국민의당의 몸집 불리기, 외연 확장을 더 중요시하는가로 봤을 때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더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해라. 이게 더 의견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민주당과 합치라는. 아니 그게 더 낮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30% 되고요. 정도 되고. 예. 거기에 힘을 받아서 이 논의가 더 속도를 내게 됐다. 근데 지지율 국민의 뜻이 이제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라서. 이게 호남 민심이 이렇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 조사 놓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거 의도적으로 한 조사다.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끌고 가고 싶어서 통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조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던데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 논의, 연정 논의 이게 있었고 다음에 추석 민심이 뭐냐. 그래서 그 확인 차원에서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있어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조사인데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진짜 국민의 뜻이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태는 당대당 통합입니까? 아니면 뭐 선거 연대 형식입니까? 아니면 각자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으로 만나는 겁니까? 어떤 걸 생각하세요?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제 물밑 논의 사전 조율 정도, 의사 타진 정도였고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상당 부분이 공통되니까 적어도 정책연대 그리고 나아가 좀 더 가능한다면 선거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 예상입니다. 선거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요. 통합의 전 단계로 일단 이번 지방선거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 오케이십니까?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과도 충분히 아주 그 당선 가능성 여러 가지 지지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오케이. 아까 전에 송 의원 생각이 안철수 대표 생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도 오케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하, 통합 안 되면 그때까지 안 되면 연합공천이라도 하자. 자, 이 정도가 되려면 연합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당 뭐 통합이든 뭐 어떤 통합이든 함께 가려면 당내 호응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예, 저희가 뭐 그 여론조사 이후에 뭐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도 해서 물어보고 하면 뭐 오늘 뭐 언론에도 났는데요. 사실 국민의당 의원 그 4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바른정당하고 그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또 가능하다면 통합까지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조사 결과 바로 보고 왔거든요. 조선일보 조사던데 전수조사를 했어요. 40명 의원 하나하나한테. 그랬더니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5명이 반대, 5명이 유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그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요. 요 정도를 생각하셨어요?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사실은 이 결과도 사실은 좀 저희가 뭐랄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찬성이 높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이현주 의원 이런 사람 통해서 국민통합포럼 좀 가까운 의원들끼리 그렇게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하고의 이런 접촉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 당의 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중도 개혁과 개혁 보수와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30명이나 찬성하니까 오히려 지금 지도부도 놀라고 계신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의원이 20명인데 어느 정도나 호응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말 그대로 그 통합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한국당 돌아가겠다고 하는 한 6, 7분. 그 정도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나머지 한 서너 분 정도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도 10명. 그냥 얼마든지 있을 테고 지금 아마 물밑 교섭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의중 탐색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타난 것 가지고 지금 시기 방식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일 없을 거다. 설득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대표와 지금 최측근입니다. 송기석 의원 대표 비서실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통합 시점 언제가 적기라고 보세요? 글쎄요. 통합까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아마 국감 끝나고 11월 초에 되면 양당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테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제 통합까지 간다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야 통합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2월까지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예. 지금 10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2월까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되려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통합이 그때까지?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그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면, 예, 그렇게 바로 12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통합까지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그 통합 마무리는 사실은 각도 일정 시도당 지역 개편대 통합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월 2월까지 계속됩니다. 예. 그렇지만 통합 선언. 예. 선언. 하게 된다면 통합 선언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계시는군요. 바른정당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아마 바른정당도 그 방향으로 이제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송기석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대표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 들으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오늘 행간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아주 인터넷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뭡니까? 이 부산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이 여성이 에이즈 감염자였습니다. 더구나 2007년과 2010년에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산 에이즈 여성 성매매 파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 파장이냐면은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의 사이트가 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뭐 정보를 찾고 이랬다 그러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저는 이 정도였나?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 좀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된 여성은 20대인데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2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대요? 주로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서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요. 남성을 만나서 성매매를 할 때는 피임기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채팅 앱이군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2010년도에도 성매매 혐의로 구속이 돼서 복역까지 했는데요. 이 출소 후에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5회에서 8회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거짓말한 거군요. 예. 경찰은 이 여성과 동거남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해서 성매수 남성을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 한 10명 정도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여성이 또 일명 티켓다방에서 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김현정의 뉴스쇼.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찬반 양측의 얘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은 결과,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되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는 방식.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4대 강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논란에까지 적폐냐 정치보복이냐 이걸 놓고 볼썽사나운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날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정치공작 관제 시위 영장 기각입니다. 예, 간밤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하고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구속영장 다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과 공모를 해서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그렇죠. 있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인정이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렇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 사찰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원래 두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에 좀 속도를 내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있겠는데요. 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지난번에도 그러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좀 주춤주춤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신고리 원전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그 공론조사 결과 10시에 발표가 되죠. 잠시 후에. 연구 중단이냐 공사 재개냐 시민참여단 471명이 한 달간 논의해온 결과를 대정부 권고안으로 발표하는데요. 예. 최대 관심은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날지 여부입니다.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공을 넘겨받아서 최종 결정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지 못해도 결정이 나긴 나는군요. 어느 쪽으로든.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까지 여론조사도 이게 팽팽하게 나온 상황이어서요. 참 결과 10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반향이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박근혜 당적 정리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죠. 네, 자진 탈당 권고를 의결하는 방식인데요. 예.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자진 탈당을 권고받은 사람이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그렇죠. 서청원 최경환 의원 탈당도 오늘 논의가 될 텐데요. 핵심 친박 2명.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 두 인사의 제명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